여러분, 잠시 지갑을 열어볼까요? 지난달에 비해 소비가 줄었는지 음악 아니면 오히려 늘었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분명히 아낀 것, 음악 같다고 생각하는데도 통장 잔액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팍팍해진 것 같다고요. 외식은 물론 쇼핑도 자제하고 카페 가는 횟수도 줄였는데 음악, 도대체 어째서 가게 형편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걸까요? 그 원인을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경제 관련 보도를 접할 음악대마다 내수, 침체라는 용어를 흔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이 음악 단어를 듣고도 그저 흘려넘기곤 하죠. 내수, 침체란 어쩐지 막연하고 나와는 거리가 먼 남의 일처럼 음악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그저 전문가들의 영역이거나 정부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줄 사안으로 여겨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생각을 완전히 바꿔드리겠습니다. 내수 침체는 뉴스, 기사의 한 귀퉁이에 나오는 단순한 숫자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 각자의 월급과 일자리에 직접 연결된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신다면 뉴스에서 매일 흘러나오는 그 숫자들의 의미가 전혀 다르게 다가오기 시작할 겁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서 소매 판매가 일제히 감소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모두가 동시에 소매 판매 감소를 기록한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입니다. 역사상 처음인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상품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액 지수는 무려 11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 감소 기간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보다 2배나 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우리가 IMF를 트라우마처럼 생생하게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 얼마나 많은 가정이 풍비박산났는지 모두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비 위축이 지속되는 기간만을 놓고 보면 현재의 이 상황이 그때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지속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위기감을 실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IMF 시절에는 기업들이 예고 없이 도산하고 어느 날 아빠가 실직자로 집에 돌아오는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거든요. 소비 위축과 경기 악화 소식이 뉴스 화면을 도배했고 누구나 위기 상황임을 피부로 직접 체감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한 소비 절벽은 그렇게 극적이고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하게 마치 냄비 속 물이 조금씩 증발하듯이 소비 여력이 빠져나갑니다. 끓는 물에 던져진 개구리는 즉시 뛰쳐나오지만 처음부터 차가운 물에 넣고 천천히 가열하면 온도가 오르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비유를 아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바로 그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두려운 것입니다. 변화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죠. 소비 감소가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이 잘 아는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동네 상권을 잠시 떠올려 보세요. 예전엔 점심시간만 되면 늘 줄을 서야 했던 식당들, 퇴근 후 3355 모여들던 치킨집과 카페들, 주말이면 인파로 북적였던 쇼핑몰, 이런 익숙한 풍경이 언젠가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느낌 혹시 지우지 못하셨습니까?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2025년 11월 소매 판매액은 전달 대비 무려 3.3%나 감소하며 2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수치는 침체의 깊이가 어느 정도로 깊은 수준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특히 음식료품 같은 생필품 판매는 4.3% 감소하고 의류 판매는 3.6%나 위축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판매는 무려 14.1%나 급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일시적인 등락이 아닙니다. 이는 사람들이 밥과 옷, 즉 가장 기본적인 소비마저도 줄이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카드 지출은 개인의 소비 흐름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간 한국인의 카드 소비 패턴에서 흥미로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식료품이나 공과금 같은 필수 소비 항목의 비중은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지만 외식, 여행, 문화생활처럼 선택적인 소비는 현저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 자금이 부족해졌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이는 쓰고 싶어도 쓸 여유가 없어서 소비를 줄이는 것에 가깝습니다.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이 두 가지는 경제학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의미를 내포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걸까요? 단순히 금리가 높아져서 대출이자 부담이 크고 치솟는 물가 때문에 살림이 팍팍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거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당장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앞으로도 소득이 충분히 들어올지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미래 소득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부르지만 쉽게 풀이하면 이런 불안감입니다. 혹시 나도 언제든 해고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뿌리 깊은 불안감 말입니다. OECD 고용 전망 보고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실질 임금은 2023년 1분기부터 2024년 1분기까지 1.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질 임금이란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말합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월급 명세서에 찍힌 액수 자체는 올랐을지 몰라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들의 양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분명 소득은 늘었는데 살림은 오히려 더 빠듯해진 듯한 기분,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죠. 어떠한 요인이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서 소리 없이 돈을 잠식하고 있었고 그 정체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이고 심각한 구조적 난제가 존재합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25년 상반기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종업원 300명 이상 대기업의 임금은 5.7% 상승했으나 300명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은 2.7% 인상에 머물렀습니다. 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실질 임금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퇴보한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일하는 인구 중 중소기업의 재직 중인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전체 근로자의 80%를 상회합니다. 이는 곧 우리나라 대다수 근로자들이 실질 구매력 면에서 정체되거나 심지어 후퇴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뉴스를 통해 임금이 올랐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 그 숫자가 내 삶과 관련이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숙고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소비가 줄었다고 해서 그만큼 저축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가계 부채 부담이 워낙 막중하다 보니 지출을 줄여도 그 돈이 저축으로 흘러가지 않고 이자 상환에 고스란히 쓰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 규모는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이는 곧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가 갚아야 할 이자가 늘어나 그만큼 쓸 수 있는 돈이 감소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소비를 줄이는 주요 원인 중 상당수가 이자 부담에 기인하는 것이죠. 결국 금리를 인상하여 물가를 잡으려던 시도가 오히려 가계 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 셈입니다. 이제 이 모든 현상을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제학에는 수요 부족의 악순환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얼핏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매우 직관적인 원리입니다. 마치 한 마을에 빵집이 하나 있는데 주민들이 돈이 없어 빵을 사지 못하고 빵집은 수입이 줄어들어 직원을 해고하게 됩니다. 해고된 직원은 돈이 없어 빵을 살 수 없게 되고 결국 빵집은 더 큰 위기에 처하는 구조이죠. 이 악순환의 가장 무서운 점은 처음에 빵을 사지 않은 한 사람이 빵집 직원의 해고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야 비로소 마을 전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현재 한국 경제 전체가 바로 이 악순환의 초입에 진입했습니다. 그 시작점은 이러합니다. 가계가 소비를 줄이며 지갑을 닫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었고 물가 상승 속도를 임금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 구매력은 줄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 불확실성에 대비해 더욱 절약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결론은 하나입니다. 즉, 소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가장 먼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이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자영업자들입니다. 동네 식당, 카페, 의류 매장, 미용실, 헬스장 등 소상공인 사업체들이 매출 부진으로 조용히 문을 닫기 시작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국내 자영업자의 폐업 건수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특히 음식점과 소매점의 폐업률이 두드러집니다. 이들이 폐업하면 임대료 수입이 없어지고 건물주 또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그 건물주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으면 은행은 부실 대출 증가에 직면하는 등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번져나갑니다. 이는 단일 분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이러한 타격은 제조업과 중소유통업 전반으로 확산됩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이면 생산량을 줄여야만 합니다. 생산량이 줄어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일감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업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신규 채용을 중단하거나 계약직 연장을 하지 않거나 심한 경우 희망퇴직을 받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의 일자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용이 위축되는 방식은 꼭 해고가 아니더라도 훨씬 다양합니다. 계약 종료 후 재계약, 불발, 신규 채용, 동결,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 단축, 프리랜서 발주 감소 등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뉴스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아 체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통계상 실업자로 집계되지도 않고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처럼 은밀한 형태의 고용 위축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됩니다. 아무도 공식적으로 해고되지 않았지만 어느새 팀 인원이 줄어들어 있는 현상,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고용이 위축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은 당연히 소비를 더욱 극단적으로 줄입니다. 이는 초기 단계에 아끼기 위한 소비 감소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절약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감소로 변모합니다. 외식은 물론 생필품에서도 허리띠를 졸라매기 시작하고 아이들, 개인 교육비를 줄이고 경조사 지출을 최소화하며 차량 교체를 늦추는 등 소비 심리가 추가로 위축될 경우 기업의 매출 또한 감소하고 기업은 다시 고용 규모를 축소하며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좀처럼 멈추기 힘들어집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디플레이션 압력으로 확산될 수 있는 악순환의 시작입니다. 쉽게 말해 물가 하락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 있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이 현상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치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지기 시작할 때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쉽게 멈추지 않는 것과 같죠. 오히려 브레이크를 과도하게 밟을수록 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 침체의 악순환 또한 마찬가지의 양상을 보입니다. 한 번 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가 요구됩니다. 실제로 일본은 1990년대 이후 거의 30년 가까이 이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 시기를 우리는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지칭합니다. 당시 일본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수출 중심의 대기업들은 그나마 명맥을 유지했지만 내수, 시장은 서서히 위축되고 중산층은 점차 붕괴하며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청년들은 안정적인 직장을 찾지 못해 아예 소비를 외면하는 분위기가 만연했죠. 이러한 모습들이 왠지 모르게 익숙하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이 모든 경제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의 골목 상권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핫플레이스로 각광받던 동네들이었죠. 서울의 활기 넘치던 골목길이든 지방 도시의 번화한 상점가든 요즘 그 모습이 서서히 변하고 있습니다. 비어있는 점포들이 늘어나고 새로 문을 여는 가게들도 채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시 공실로 돌아오는 자리들이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이는 특정 지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닙니다. 공식적인 통계 자료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듯이 소비가 사라진 자리에는 단순히 수치상의 감소를 넘어 실제로 많은 이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무너지는 현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지금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수출이 잘 되면 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 않을까 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경제적 연결고리는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대기업 역시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유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단 한 곳의 대형 제조사가 수출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거두더라도 그 기업에 부품을 공급하는 2차 협력업체들은 국내 경기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침체되면 이들 협력사들의 국내 매출은 즉각적으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자연히 협력사 근로자들의 임금은 정체되거나 삭감될 수밖에 없고 그들 또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외식업,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등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결국 경제는 거대한 그물망과 같아서 모든 요소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에 변화가 생기면 다른 부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가령 여러분이 오늘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은 작은 선택이 해당 카페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그 아르바이트생이 생활비 부족으로 다른 소비 활동을 줄이는 악영향으로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코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경제는 실로 이러한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간과하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이 붕괴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일자리들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몫이 됩니다. 고용노동부의 같은 통계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66.4%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버텨낼 여력이 훨씬 더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악화될 때 기업들은 제일 먼저 비정규직 계약을 해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규 공채를 축소하고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을 줄이며 임시직 계약 연장을 미룹니다. 이 중에는 20대 청년층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육아 공백기를 거쳐 재취업을 꿈꾸던 주부들, 그리고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졸업생들도 많습니다. 결국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먼저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소비를 줄이면 악순환의 바퀴는 다시 한번 굴러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딘가 모르게 불안감을 느끼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 내용은 공포를 부추기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하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흐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그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있다면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될수록 준비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는 더욱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이 거대한 경제 사슬의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가? 직장인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회사의 주된 고객층은 누구인가? 만약 그 고객들이 소비를 망설이거나 지갑을 닫는다면 우리 회사의 매출은 필연적으로 서서히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사 매출이 줄어들면 성과급은 당연히 줄고 연봉 인상도 어려워지며 신규 채용은 동결됩니다. 결국 나의 일자리 역시 그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죠. 당장 오늘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다고 해서 내수 침체가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여기는 것은 마치 배가 천천히 기울고 있는 상황을 전혀 모른 채 갑판 위에서 한가롭게 식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이미 피부로 직접 체감하고 계실 겁니다. 손님 발길이 끊기고 매출이 감소하는 현실 속에서 임대료와 인건비는 변함없거나 오히려 상승했죠. 이 벌어진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현실로 와닿아 있을 겁니다. 더 나아가 핵심은 지금의 상황이 단순히 개인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시장 수요 위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상 이면의 본질을 엉뚱한 곳을 짚으면 해법 역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단기 계약직 종사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감지할 것입니다. 프로젝트 수주가 줄고 계약 단가가 하향 조정되며 전반적인 기회가 축소되는 흐름을요. 그렇다면 현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 지점에서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연간 소매 판매량은 0.5%의 성장세를 보이며 3년간의 마이너스 행진에서 벗어났으며 2026년 1월에는 전월 대비 2.3% 상승하며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고 합니다. 수출 부문에서는 반도체 산업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국가 경제를 일정 부분 견인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KDI 한국개발연구원 역시 2026년도 민간 소비가 금리 인하와 실질 소득 증대의 효과로 전년 대비 1.7% 상승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분명히 개선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 온기를 느끼지 못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오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됩니다. 경기 회복의 조짐이 대기업 및 수출 주도 업종에만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그리고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끼는 현실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의 온기가 고루 확산되지 못한다면 소비의 근간 자체가 흔들리게 되고 그것은 결국 다시 내수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습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매 유통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6년 소매 유통 산업의 시장 성장률이 0.6%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년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이는 업계가 스스로도 현재의 회복세를 완전한 정상화로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무의 밑동이 허약한데 일부 가지 몇 개만 무성하다고 해서 그 나무를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조적 악순환은 몇 번의 일시적인 반짝,
회복만으로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국내 소비를 경제의 체온이라 비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출 호조만으로 경제 전체가 건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출은 마치 체온계의 특정 부위만 재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진정한 건강 상태를 파악하려면 몸 전체의 온도, 즉 내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수치들이 그 체온이 서서히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단한 논의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야기에 집중하려 합니다. 내수 침체를 제대로 인식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극명하게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소비, 위축 흐름이 일시적인 현상인지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단기적 요인이라면 새로운 기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경기 회복 시점에 발빠르게 움직이는 자가 더 큰 이익을 얻기 마련이죠.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라면 지출 체계를 재정비하고 수입원을 다각화하며 현금 흐름을 견고하게 유지하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수입원이 한 곳에만 집중된 분들이라면 그 유일한 수입원이 위태로워졌을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지금 당장 냉철하게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수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취약한 것은 의지할 버팀목이 하나뿐인 이들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내수 의존도가 높은 산업군과 수출 및 기술 기반 산업군의 상황을 분별력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분야가 동일한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현재의 매출 부진이 개인의 역량 부족에서 비롯된 것인지 구조적인 수요 위축으로 인한 것인지를 냉철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원인이 다르다면 처방 또한 달라져야 함은 당연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설 시기가 있을 것이고 아예 업종 전환이나 근본적인 전략 수정을 고려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수 침체는 단순히 GDP 수치나 소매 판매 지표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동네 식당 사장님이 올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이야기이며 대학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이자 성과급 삭감으로 인해 연말 가족 여행을 포기한 한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서로 긴밀하게 엮여 있습니다. 한 사람이 소비를 위축시키면 다른 누군가의 수입이 줄어들고 그 역시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조용히 죄어들 때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입니다. 경제 뉴스가 난해하게 느껴지는 까닭은 우리 일상과 무관한 이야기처럼 비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그 속에는 나의 월급 봉투에 얽힌 이야기가, 내 직업의 장래가, 내 가족의 생활 전반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찰할 수 있는 시야를 갖추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역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처럼 경제 이야기들을 여러분의 삶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해당 언어로 옮겨드리겠습니다.